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뭘 보시냐면은 예산 집행의 절차에 따른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예산 불성립 시에 예산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불성립 시에 이제 예산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 보는데, 앞서서 공부했던 거하고 좀 뭐요 이렇게 틀들을 잡아가면서 다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제도다 이렇게 했을 때 얘들은 일단은 이거예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시점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예산 불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 시점까지도 예산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확정이 이제 안 된 겁니다. 이런 경우예요. 예산 확정이 안 된 경우, 예산 확정이 실패한 경우. 그렇다고 이게 그죠? 이게 정부를 진짜로 멈춰 세우는 것은 참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제도들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준예산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으니까. 준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준예산 제도. 준예산 제도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2공화국이 있죠? 2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제2공화국이면은 이제 장년 정부입니다. 제2공화국 이후에서 현재까지 쭉 줄곧 유지하고 있는 제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준예산 제도는 말이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의회의 사전 의결과 해당이 없어요. 사전 의결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행정부가 직접 알아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의 제한도 따로 없어요. 기간의 제한도 없고, 다만 언제까지 하냐면 국회에 의회의 사전에, 여기도 의회라고 쓸까 그냥? 의회의 예산 확정 시까지. 의회의 예산 확정 시까지 이제 요거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때까지. 그래서 특별히 기간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요때까지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준예산의 이제 범위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범위가 중요합니다. 범위.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다 짜면 안 될 것 같죠. 행정부가 알아서 짜서 막 집행하는 거니까 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찾아내서 지멋대로 막 집행하고 막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최소한의 범위에 이제 머무르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헌법기관이나 법률기관 있죠. 헌법기관, 법률기관 요런 데에 이제 운영과 관련된 거,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써야 되고요. 요거는 의회에서 논쟁하고 있을 범위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논쟁하고 있을 범위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정도는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범위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계속비 해당되는 게 있어요. 계속비가 뭐라 그랬어요?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한다 그러는데,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 5년 이내에서 계속비를 편성합니다. 계속비를 편성하는데 단 5년 이내인데 단 10년까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5년 이내고 그 다음에 단 10년까지 연장도 가능해.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도 돼요, 계속비가.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첫 번째 해에 첫 해의 사업 진행 결정 후에는 이제 다음 연도, 이제 차년도죠. 차년도 이제 기간, 차년도 이후에도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결정하면 두 번, 세 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쭉 가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 계속비라고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계속비. 이 계속비도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온다. 이거는 계속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지출이에요. 법령상 의무 지출에 해당되는 것도 그것도 준예산으로 해가지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의무 지출인데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계속 지출을 해줘야 된다. 준예산의 범위까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죠?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아까요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추경 있죠? 추가 경정예산. 여기서 편성사유가 있잖아요. 이거의 편성사유. 얘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기에도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상이 불가했던 상황이에요. 미리 예상이 불가했던 사유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전쟁이라든가 재해 같은 상황을 꼽아보시면 돼요. 전쟁이나 재해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 예상이 불가능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외적으로 이제 긴박한 상황, 급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경제 위기, 대량 실업 이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변화가 있죠. 이런 걸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법령상 의무 지출인데 편성이 안 돼 있거나 부족해진 경우. 그죠? 요거와 관련된 것은 추경의 대상도 됐어요. 근데 여기 추경의 대상도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죠? 준예산에서도 이게 같은 게 대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됐죠? 네, 이렇게까지 봐두시고요. 준예산까지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산불성기피 예산제도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가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예산제도는요. 자, 제1공화국 때 우리나라 제1공화국이면은 언제 때입니까?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거든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 채택이 됐었고요. 이게 준예산은 이렇게 2공화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때부터 쭉 다 역사를 다 봐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용했던 사례가 없어요. 한 번도. 이거 어긴 적이 없어. 새로운 회계년 넘어갈 때까지 예산 확립을 못 해갖고 그랬던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경우는 2번 있었어요. 지자체는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사용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요게요 뭐 이제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경기도 성남시 이런 데가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물어보면 사용한 적이 없다. 이걸 또 찾아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 우리 가예산은요 제1공화국 때 채택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6차례나 이제 편성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이나 사용했었다. 예. 가해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데 이 제도는요,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칩니다. 이거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게 1개월분이에요. 1개월치를 미리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요, 범위에 제한은 없어요. 왜 제한이 없냐? 의회가 알아서 통과시켜주면 돼. 아, 요 논쟁적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한 달치를 미리 싹 잡아서, 그래서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결정해 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범위 제한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요. 의회가 알아서 한 달치를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써먹냐면 이걸 할 수도 있다는 걸 의회한테 메시지를 주면 반드시 밀려서 해. 우리 그거 봤잖아. 국정감사를 원래는 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8월달까지 맞춰라가 원칙인데 단 본회의 의결로 정기국회 기간에 해도 돼. 뭐 이렇게 허용해 줬더니 매번 정기국회 기간에 해. 그냥.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 통과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통과돼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30일 전까지 통과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그거가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만 그래도 통과시키면 큰 문제는 없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국회가요. 또 논의를 빡세게 안 하다가 꼭 그 기한을 넘겨서 빡세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12월 달에. 미리미리 하면 될걸. 묘하지. 근데 국회의원들 욕할 자격이 여러분들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몰려서 하는 경향 없어? 닥쳐야 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다 그래, 여기도. 가해산을 많이 써먹은 것은 공식적으로 한 달치를 먼저 주고 이 기간 동안 또 논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벌어주니까 많이 써먹었어. 그렇게 봐두면 돼요. 그리고 가해산 제도하고 좀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잠정예산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요, 거의 같아요, 제도가.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채택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채택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없고, 요거는요, 미국 등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1개월이 아니라, 이것은 3에서 뭐 5개월, 무엇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정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해요, 거의. 이렇게 비교를 세 가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됐겠죠, 그죠? 예. 그렇게까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요 세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서는 잠정예산에 대해서 3에서 4개월분 그랬는데 요거를요, 예, 뭐 5개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근데 그 기간도 합의가 안 되거나 그게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셧다운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의 준예산 제도는요, 셧다운이 없다니까요. 그냥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쭉 넘어오셔서 가예산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최초 1개월분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집행하는 예산을 가예산이라고 한다. 잠정예산과 유사하지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로 국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공화국일 때 가해산 제도를 채택했고 6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혼란기 때 주로 초반에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예산 제도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회 승인 없이 요게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왜 준예산이냐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준예산을 오랫동안 채택하고 있지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쓴 예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의 특징에서 보시면은 준예산은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 3번에 가보시면은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게 계속비예요. 계속비까지를 이제 포괄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차 개헌 이후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다. 3차 개헌 60년도에 있었던 개헌이에요. 4.19 혁명 직후에 있었던 개헌인데 요 이후에 준예산을 계속 채택하고 있지만 한 번도 국가 차원에서 쓴 적은 없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이게요. 조세지출이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네. 조세지출. 이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조세지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뭐죠? 조세지출은? 형식은 이게요. 형식은 조세예요. 하지만 성질은 이게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성격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이런 겁니다. 조세지출이라는 게 여기 이제 민간 경제 주체입니다. 민간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 A가 있다고 봅시다. A로부터 정부가요 이렇게 해서 조세 징수를 해야 돼요. 징수를 해야 될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여기다가요 보조금을 지급해 줄 건덕지가 있어. 이렇게 가는데 조세 지출은 어떻게 하냐면 번거롭잖아요, 이거. 괜히 여기다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거둘 걸 들거두면 되지 않아? 거둘 걸 들거두면은 보조금 걷었다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통일성의 원칙 때문에 원래는 걷어서 다 섞은 다음에 그 중에 보조금 줘야 될 대상을 따로 뽑아서 그 돈에서 줘야 되는 거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굳이 조세 징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형식, 이거 좀 번거롭기도 하고, 보조금 이거 책정할 때는요 옛날에 예산으로 국회의 동의 다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국회한테 허락받으려면 힘들기도 하고 번거롭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두 개를 다 안 해버리는 거야. 조세 지출은 어떻게 하냐면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된 거와 같냐면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 조세라고 쓸까 여기도? 조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조세 감면이에요.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야. 깎아주거나 면해주는 거야. 안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조세 감면을 해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보조금을 준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효과를. 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그런데 다만 하나 더. 조세지출 예산제도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국회가 눈치 깐 거예요. 국회를 제끼고 지들의 재량으로 걷어야 될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게 해갖고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냈네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조세지출의 범위, 조세지출의 내역을요 국회에서 이제 심의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라는 게 조세지출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서 내라 이거예요. 이것도 다 파악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은요, 이거는 서독에서 최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이에요. 우리나라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이런 순서야. 다른 나라들 빼고 이 세 개 나라만 좀 봅시다. 일단은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서독에서 최초로 했다. 미국이 최초가 아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눈치 깠다 이거. 우리를 제끼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숨겨진 보조금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숨겨진 보조금의 성격이 있더라. 그렇게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자본예산제도는 뭐 말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는요, 그냥 요것만 하나 체크할까? 자본예산제도 CBS라 그래요. 캐피탈 버제팅 시스템. CBS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스웨덴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여기만 줄거시면 돼요. 의의. 자본예산은 복식 예산의 일종이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정부 예산을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 발행으로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케인스주의를 좀 다시 떠올려 보면 불경기 때 어떻게 하래요? 돈을 막 뿌리라는 거잖아. 그랬다 호경기가 오면 다시 걷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경기 때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호경기 때 또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런데 이게요, 기존의 어떤 항목들에다가 전부 다 살을 찌워가지고 정부가 더 돈을 쓰려고 하는데 원래 쓰던 것에다가 플러스로 막 다 살을 찌워서 이렇게 부풀려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좀 생겨. 줄이려고 해도 잘 안 줄어들어. 원래 우리가 살 한 번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어렵잖아. 정부도요, 예산을 더 써라 이렇게 하는 건 쉬워. 근데 나중에 가서 야 지금 호경기니까 이거 줄이자 라고 하면 이게 줄어드나? 잘 안 줄어들어. 줄이려고 하면 요요 와. 국민들의 반발 같은 게 있어요. 한 번 줬던 것을 이제 안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커져요. 응? 굉장히 커진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가던 갈비탕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메뉴가 특이 있어. 특. 그러면 갈비를 엄청 많이 줘. 갈비를 엄청 많이 주고 맛도 괜찮았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고기질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 그리고 특을 없앴어. 특을 없애고 보통을 특 가격을 받아. 그러니까 갑자기 빈정이 상하는 거야. 그래도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 괜찮은 집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전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 야 이거 옮겨야 되겠어. 새로운 데 개척하자. 이런 심리가 작동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비슷한 심리 있잖아요. 그잖아요. 기존의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굉장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줬던 거를 뺏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스웨덴의 미르달이라는 총리가 불경기 때 우리가 돈을 더 써야 되고 호경기 때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경상계정, 경상지출계정에서 쓰지 말고 따로 자본계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다른 항목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거기서 흑자를 받다가 적자를 받다가. 여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죠? 그럼 다른 경상계정에다가 살을 찌웠다가 나중에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고통스러움을 좀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자본예산제도라고 합니다. 간혹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답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잡스러운 얘기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과 예산 해가지고 이제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 가지고 계획하고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계획과 예산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놓고 있는데 뭐 계획 중 하나지. 재정활동에 대한 계획이 예산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건 별로 볼 게 없고요. 이거를 이제 보셔야 돼.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646페이지의 메뉴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예산 법률주의와 예산 의결주의. 이걸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일단은요, 예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제도적인 뿌리입니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예산의 형식이라고 이제 붙여볼까요? 예산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는데 예산의 형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래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요, 의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대 뭐를 비교하셔야 되냐면 법률주의가 있습니다. 법률주의. 비교를 해요. 근데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이게 되게 근본적인 공부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시험에서 자주는 안 물어봐요. 최근에 안 나온 지는 꽤 됐어. 그래갖고 너무 신경 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긴 하겠죠? 의결주의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의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 제도가 행정부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입법부가 힘이 셀 것 같아요? 예산 과정만 놓고 보면? 이게 의회가 최종 확정해주니까 의회가 힘이 셀 것 같잖아.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정해주지 않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것인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게요. 행정부의 이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요 부분에 힘이 좀 실린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가 의회보다 입법부보다 힘이 세요. 정부가 힘이 더 세. 왜냐면 여기서 편성한 걸 가지고 넣을까 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더 넣을까 뺄까 이렇게. 기준을 누가 잡아줘요? 행정부가 잡아주는 겁니다. 행정부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게 대통령의 의회 견제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의회 견제가 불필요해. 이 대통령이 나서갖고 의회를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두 가지인데요. 거부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권이 있거든요. 공포권. 이 두 가지를 불인정해요. 이거는 뭘 가지고 좀 보셔야 되냐면 우리요. 나중에 지방행정할 때도 좀 보탬이 될 테니까 우리 법률 재개정 절차를 한번 좀 볼까요? 시간 좀 있나? 간략하게만 볼게요. 너무 상세히는 볼 거 없고. 이게 지방의회에서 지방은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기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요 법률의 재개정 절차 우리나라 걸로 한번 볼게요. 법률의 개정 절차가 있고 나중에 가서 여기요 지방의회가 조례 있죠. 조례 재개정 절차하고 좀 유사한데 똑같진 않아요. 차이는 좀 있어. 그런데 유사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 활용하면 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요 이거를요 발의 또는 제안해야 돼요. 발의 또는 제안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요 행정부가 제안하는 게 가능해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아니면은 행정부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의장한테 갑니다. 국회의장한테. 그럼 국회의장이 이거를요 상임위에다가 넘겨요. 상임위 니네가 논의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가부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서 이제 표결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표결을 해요. 표결을 해서 가부 결정을 합니다. 표결을 통해서 가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과반이 출석하고요. 출석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해주면 돼.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 보면 4분의 1 정도만 가져도 4분의 1 플러스 1만 가져도 통과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기계적 계산이고 어쨌건 여기 전체 인원의 과반이 출석하면 의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출석한 사람의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이게 이제 법사위라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그거 안 하고 이거를 이제 여기로 갈게요. 본회의 의결로 갑니다. 본회의로 가. 이미 전체 의원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게 여기에도 고스란히 어떻게 되냐면 본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본회의에도. 알겠죠? 본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게 여기에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똑같은 정족수입니다. 그래 똑같은 정족수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발의 제안 국회의장 상임위 본회의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되면 이게 대통령한테 가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공포합니다. 여기 15일의 기간을 주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 기간에 공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요. 네, 공포를 하게 되면 이게 발효가 돼요. 20일이 지나면 발효가 돼요. 효력이 생겨. 그런데 대통령이요. 공포하지 않고 여기에서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이건 색깔 이제 구분해 볼게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요. 국회의장한테 다시 되돌려 보낼 수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그러죠. 내지는 제의 요구권이에요. 제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제의 요구라는데 기준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요. 일부 거부가 안 됩니다. 일부 거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법안이 다 마음에 드는데 22조만 마음에 안 든다. 22조만 거부, 나머지는 공포. 이거 안 돼. 통째로 거부해야 돼. 그러면서도요. 왜 거부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용을 이렇게 바꿔라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걱정된다는 정도로만 넘겨야 돼. 그죠? 자기가 입법권자는 아니잖아. 그리고요. 재거부가 안 돼. 한 번만 거부하는 거지 두 번, 세 번 막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장이 이걸 갖다가요.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해요. 이걸 직접 상정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거쳤으니까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됩니다.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특별 의결 정족수는 여기에요. 재적 의원의 보세요.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면 되고 그러면 의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돼요. 아, 과반 아니죠. 내가 왜 이래. 과반 찬성은 요거. 여기였지, 여기. 여기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이래야 통과가 돼. 굉장히 세진 겁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 우리나라 의회에서 민주주의 체제 하의 의회에서 국민들이 어떤 한 세력을 국민의 의견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몰아준 적은 없어. 지금 정도가 최대치예요. 옛날에 빨간당도 그렇게 한 적 있어.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한 180석 가까이 이렇게 막 몰빵으로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그렇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까지는 있지만 3분의 2면은 200석이 넘어야 돼, 혼자. 근데 그렇게 얻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지. 예, 이게 뭐 어느 한 세력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재거부 못하니까 그대로 공포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발효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 거부권하고 공포권이에요. 맞죠? 여기 거부권과 공포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절차가 법률에선 있어. 이거는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격이 대통령의 의회 견제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대통령 손을 한번 거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와 관련해서 법률은 의회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견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거든. 근데 여기 돌아와 보세요. 대통령이 견제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지, 지금은. 공격자예요, 공격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거부권이나 공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절차 없어,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우리 앞서서 이거 공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준 거예요. 이런 거 미리미리 알고 보라고.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 이런 거 나왔었어요? 없잖아요. 의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세입과 관련해서는요, 요거를요, 영구세주의라고 합니다. 영구세주의를 채택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조세제도를요, 세금을 거둘 때, 영구세라는 것은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해요. 조세 법률주의라 모든 제도는 이 법률로서 정해놓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세금 걷는 제도가 굳어지면
이 제도가 매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주의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법률주의는요, 미국을 대표적으로 꼽아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요, 의회가 예산 과정을 주도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은 특히 그래요. 미국은 그래서 사실은 결산과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의원들이. 결산은요 그냥 참고자료로 보고 있다가 야 니네 그 결산 보니까 이거 좀 엉망이었다? 니는 다음엔 예산 안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도권을 확 틀어지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부와 의회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힘이 더 세다? 이것은 의회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의회가 주도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법률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를 법률 형식을 취해요. 법률 형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대통령의 뭐가 필요해요? 미국도 대통령제죠? 대통령의 의회 견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니들이 막 주도해서 내 의견하고는 다르게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뭐가 있냐면 뭘 인정하냐면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부권이나 또는 공포권 있죠?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요. 세입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영구세주의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1년세주의예요. 1년세주의. 자, 요거는 매년 법률 형식으로 확정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거둘까? 뭐 이런 것도 세금 제도를 건드려가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 형식으로. 예, 그래서 얘네는 이게 법률주의라고 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 삼아 이렇게 잘 봐두시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예산관계법규 뭐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국가재정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된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이 국가재정법은 꼭 봐야 될 법이에요. 그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를 하죠. 이제 여기 650페이지부터 거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분류와 예산 과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는데 아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이거 뭐 얼마 안 남았네. 이 챕터가 여기까지 그냥 합시다. 왜냐하면 예산 과목에 대해서 또 앞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볼게요. 여기 예산을 분류하는데 이 표만 좀 보세요. 예, 간단히 합시다. 650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예산의 분류 방식과 초점 그랬을 때 기능별 분류가 있어요. 정부가 이 기능을 위해서 얼마를 쓴다 이렇게 정하는 건데 요게 이제 국민을 위한 분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을 위한 분류 거기다 써놓으셔도 좋고 읽어보다 보면 있거든요. 근데 기능별 분류 옆에다가 국민을 위한 분류. 국민들은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어 사실은. 아, 교육비가 얼마야? 사회투자비는 얼마야? 복지는 얼마 쓴대? 이런 거는 관심이 있어. 근데 더 세부적인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방식은 조직별로도 나누기도 하고 품목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인건비 얼마 들고 재료비 얼마 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따지는 거고 경제 성질별 분류는요 이게 뭐 매년 나가야 되는 게 얼마고 올해 좀 가용 가능한 게 얼마고 이런 거 따지는 거야. 경상지출, 비경상지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예산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능별 분류가 국민을 위한 분류다라고 해서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쭉 지나가셔도 돼. 안 보셔도 돼. 예산 과목으로 가볼게요. 여기 65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세임 예산 과목 체계 그래서 세임 예산 좀 단순하게 짜요. 관, 항, 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세출 예산 이거 공부했었죠?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건 5개 체계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항 밑에 세항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행정 과목을 또 둘씩으로 나눠. 세항 다음에 그 밑에 세세항이라는 걸 뒀고요. 그 다음에 세세항 밑에 목이 들어가는 거고요. 목 밑에 세목을 또 넣어. 이걸 노무현 정부 때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65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표를 한번 보세요. 655페이지 표를 보면 됩니다. 맨 위에. 우리나라 예산 과목 그랬을 때 입법 과목, 행정 과목 나눠지잖아요. 그게 장관항까지는 입법 과목이라고 돼 있죠, 표에. 그런데 거기에 행정 과목은요,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이렇게 우리는 또 더 세밀하게 행정 과목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정부가.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만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장은요, 분야예요, 분야. 이 분야. 그리고 관은 그 밑에 부문이고요. 그러니까 장이 보통 그 밑에 보니까 분야 밑에 기능이라고 써 있죠. 어떤 기능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런 정책이야. 라고 하는 게 그 관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조직별로 따지면 이 관 정도에서 어느 조직이 맡아야 될 정책인지가 갈라져요. 그렇게 되고 그 밑에 항이 되면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중심에 두는 게 프로그램 예산제도 핵심이에요. 프로그램 단위로 짜. 그러다 보면 이게 조직을 넘나드는 사업도 있잖아요. 어느 한 조직에서만 수행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세항이 더 세부적인 단위 사업, 세세항은 더 밑에 세부 사업 이렇게 되고요. 목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썼다 어디에 얼마 썼다 가계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목이 편성 비목 그리고 세목은 통계 비목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이거를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네요. 예, 더 또 다른 얘기 있을까봐 끊어갈까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 예산 이론과 예산제도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제도 중심으로 한번 예산제도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셨지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